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격화와 미국의 긴축 움직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2,2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2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22.8원 올라 1,43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해 지난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며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또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 예측치인 3.2%를 유지했는데 한국의 경우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한 2.6%로 올려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정부 전망치를 넘어 5%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전술핵 결합을 위해 7차 핵실험의 초점을 핵탄두 소형화에 맞출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는 글을 올려 한일 군사훈련 공방이 식민사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친일 사관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사상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핵 전략을 점검하고 핵 억지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해온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나삼스를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관령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철원 2도, 서울 7도 등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넘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쌀쌀한 아침입니다. 오늘 뉴스는 얼어붙은 우리 금융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2,200선 밑으로 내려왔고 환율은 22연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강화와 러시아의 폭격 등 대외 불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첫 소식 심가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2%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11일 만에 2,200선이 다시 붕괴한 건데 회복하지 못하고 전거래일보다 40.77포인트 내린 2,192.0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4% 넘게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후 5분 만에 1,430원을 넘어서며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한때 1,440원까지 육박했다가 전거래일보다 22원 넘게 오른 1,435원에 마감했는데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악화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최초로 누적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이 원화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원화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하락폭이 좀 컸고요. 잇따른 국내외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2.5%에서 3%로 오를 전망인데 기준금리가 3%를 넘은 건 지난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다 물가 역시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 빅스텝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당초 정부가 전망한 2.5%보다도 낮아질 것 같다며 내년까지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3개월 만에 다시 낮췄습니다. 특히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대에서 1%대로 크게 조정하면서 전 세계가 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것을 예고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지난 7월 IMF가 전망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3%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엔 1.6%로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이 같거나 소폭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미국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해는 3.2%로 7월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은 2.7%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특히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과 고금리 정책 여파가 길어지면서 신흥국보다 선진국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달러화를 끌어들이는 전 세계에서 그런 거라면 세계 경제의 어떤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IMF는 다만 인플레이션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측해 내년 우리나라와 세계 물가 상승률을 각각 3.8%와 6.5%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MBN 뉴스 선아비치입니다. 최근 잇따른 북의 도발로 북핵 위협이 고조되자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해오던 입장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핵 무장론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가정을 갖고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발사 훈련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대응 옵션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해서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냐라며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해 늘 있는 위협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외교안보팀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데는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깨야 하는 데다 중국의 반발 같은 외교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난제가 많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하는 전술핵은 핵 배낭, 핵 지뢰 등 소형 핵무기로 목표물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를 초토화한 리틀보이가 한 예인데 위력이 15킬로톤급이었습니다. 산업시설과 항만, 도로 등 광범위 시설을 목표로 하고 미국까지 겨냥하는 전략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 한반도에도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이던 1958년부터 주한미군은 소련 견제의 목적으로 다양한 전술핵을 배치했고 1970년대 보유량은 900여 발로 늘었습니다. 냉전 후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은 전량 철수됐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재배치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전술핵 무기는 유럽에 100여 기 정도 남아 있고요. 미국 내에 150여 기 정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중국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외교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동의 여부도 관건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재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진행했다며 공개한 사진 일부가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동해상 섬을 타격하는 모습은 지난 1월에 공개한 사진과 각도와 폭발 성광 등이 유사해 같은 사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핵탄두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과장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올해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공중 폭발 직전 장면 등 사전에 찍어둔 화면을 짜깁기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역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틀 연속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G7 정상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미국은 백악관의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이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와 서부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틀 연속 러시아군의 보복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12개 도시에 걸친 전방위 공격으로 현재까지 19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은 물론 발전소와 상수도에도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수도 공급이 끊기고 대규모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러시아군이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폭격한 건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력과 난방 시스템 마비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Привести до пуття потрібні не дні, а місяці. Це дуже складне обладнання, це трансформатори, яких немає в наявності. 나토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고 다음 주에 핵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억지 연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연 G7 정상들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Загальні зусилля, щоб допомогти фінансово створити повітряний щит для України. 미국은 백악관을 방어해온 방공무기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나삼스를 가능한 신속하게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남성들의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입국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 러시아인 23명이 탄 배 4척이 동해로 입항했습니다. 당국은 이 중 국내 입국 이력이 있는 2명만 입국을 허락했고 나머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 했다는 걸 두고 여야는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라며 대통령실을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감사원 국정감사는 감사위원들을 배석시키라는 민주당과 정치공세라는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맞섰습니다. 9분 만에 감사는 중단됐습니다. 자, 감사관 협의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 20분 만에 감사가 재개됐지만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착수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36분에 문 대통령 서면 보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날 9시 40분에 결국은 고 이대준 씨가 총살을 당한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하명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또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소통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 질의에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 5월 개방에 벌써 200만 명이 다녀간 청와대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졸속 개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맞섰죠. 이미 개방은 됐는데 정작 후손들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관리 주치인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청와대 개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졸속 개방으로 96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쏟아부었으며 청와대 활용 관련 계약의 91%가 수의 계약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청와대 문화재를 보정 관리하는 예산 4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문화재청 직원 4명 중 1명이 청와대 행사에 동원되는 등 문화재 관리에 고망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장께서 패싱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예 청와대 관리청장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닌지. 여당은 역대 대통령들이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를 지킨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연말까지 청와대 보존과 활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위반 효과는 상당수 굉장히 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것보다 온 국민들이 거기 개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즐기고. 여야는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이 있었다며 맞붙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엔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이 출석해 은행권 횡령건과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접 조사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5대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전원 출석한 5대 은행장들에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건들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5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습니다. 국민은행 차원에서 퇴사의 대가로 금품 등이라든지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신 사실이 없습니까? 그 피의자 직원들한테 어떤 재취업이나 이런 거는 알선한 바는 없습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국정감사 데뷔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전주 역할을 한 건 맞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까지는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상화폐 대북 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일 군사 협력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조선 왕조가 일본과의 전쟁이 아닌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고 언급한 건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질타를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일 군사 협력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일본군 한국 주둔서를 비판하며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또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한 이완용과 같다며 곧바로 비난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이 힘이 없어 전쟁 한 번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며 본질을 왜곡한 호도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경찰은 성접대 여부를 포함해 각종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곧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포함해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알선 수재 등 혐의는 검찰 불송치로 결론 났지만 여전히 일부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장모 씨를 만나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실장은 정상적인 투자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결국 두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면 성접대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추가 소환 없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곧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접대 논란도 함께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장혜선 앵커, 오늘 아침 추웠죠? 네,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저절로 몸서리가 처지더라고요. 어제 아침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출근길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붕어빵을 파는 노점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평년보다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의 발길은 노점을 향합니다. 한 3일 사이에 쌀쌀해서 붕어빵이 땡기는 계절인 것 같아요. 10월 중순의 날씨에도 두꺼운 외투가 낯설지 않고 찬바람을 맞은 시민들의 몸은 움츠러듭니다. 비 한 줄기 내리고 나더니 겨울에 초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릴까 봐 이렇게 그냥 옷 단단히 입고 나왔는데 어제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7.4도에 그치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역시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추위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올라 포근해졌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한반도 동쪽에 발달한 저기압 후면을 따라서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계속 한반도에 머물면서 오늘 아침은 대관령이 영하 1도를 기록하는 등 춥겠습니다. 12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출근길 옷차림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길거리에서 사귀던 여성의 머리를 잡고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여성의 결혼 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쓰러뜨리고 머리가 문에 부딪힐 정도로 강하게 밉니다. 이어 여성을 문에 던지다시피 하더니 머리를 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말리는 주변 행인들을 돌려보내고 여성을 일으켜 세워 또 한 번 여성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여성은 겁에 질린 듯 한자리에 계속 서 있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합니다.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을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남성의 폭행은 약 3분간 이어졌고 행인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이곳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폭행 혐의로 가해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5만 7천 건을 돌파했고 올해도 7월까지 4만 건이 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유명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 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이었는데 술에 취해 식당에서 다른 손님 차량을 몰고 간 걸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서서히 멈춰서더니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막아섭니다. 10분 넘게 멈춰있던 차량은 경찰차가 다가가자 움직이는 듯 하더니 경찰의 제지로 다시 멈췄습니다. 흰색 차량 운전자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였습니다. 도로에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 씨는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습니다. 지인들과 강남에서 음주를 한 신 씨는 이곳 탄천 2교 잠실 방면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신 씨 소유가 아닌 것은 물론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 소속사는 식당에서 주차를 대신해주는 직원이 건네는 차 열쇠로 운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취 상태로 본인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신 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절도 혐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권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권총 소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주택가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뒤따라 다른 한 대가 도착하고 차량에서 내린 경찰들이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얼마 뒤 경찰이 현장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경찰 통제선을 설치합니다. 어제 새벽 5시 33분쯤 쓰러진 50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도로 건너편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건너니까 그리고 돌을 통제로 사진 많이 찍었어. 그 플라스틱 터지는 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남성과 권총 한 정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사용한 총기는 오래되긴 했지만 총기 번호가 있는 권총으로 경찰관이나 직업군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주변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사실 여부와 함께 정확한 총기 소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가 여럿이 진땀을 빼게 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회색 차량 주변으로 카트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 카트를 보관해야 할 모서리 공간에 차주가 주차를 해놨는데 이곳 외에 카트를 둘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직원이 차량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주위를 삥 둘러 카트를 정리한 거라고요. 이후 차주가 직접 카트를 치우고 차를 뺀 걸로 전해졌는데요. 직원은 직원대로, 차주는 차주대로 입장이 무척 난감했을 것 같죠. 다음부턴 주차할 자리가 아무리 없어도 카트 보관소는 비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미국에서 어린 남매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핏불 2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테네시주의 한 가정집에서 2살 여자아이와 생후 5개월 남자아이가 핏불 테리어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어머니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8년 전부터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었는데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결국 안락사됐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로 한순간 돌변한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친구는 만약 반려견들에게 위험한 징후가 보였다면 절대 아이들과 가까이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주저없이 망가뜨리며 주목을 받은 남성이 있습니다. 멀쩡한 가방을 가위로 거침없이 해체하는 이 남성.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그의 주요 타겟이라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사는 가죽 전문가로 가짜 가죽은 아닌지, 만듦새나 마감 기법이 가격에 걸맞은지 등 가죽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세톤으로 문지르기도 하고 염료를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태워보기도 한다고요. 저가 벨트부터 명품 브랜드 가방까지 종류와 가격대도 다양한데 그렇다고 모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네요. 그의 솔직한 평가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운영사 대표 아들이 휴게소에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운영사가 주식회사인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아빠 찬스를 써서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매장에선 커피를 못 팔게 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호두과자 매장도 나가라고 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10,000명 이상이 찾는 호남고속도로 여산 휴게소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커피숍 매장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 휴게소 운영사 대표 아들이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 직계가족이 매장을 운영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요? 아니요. 회장 제시인가요? 네. 휴게소 상인들은 대표 아들이 휴게소에서 커피를 팔면서 다른 매장에서는 커피를 팔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커피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된다고 팔지 말라고 하고 우리 그냥 이것만 팔고 있어. 빵만 파세요? 네. 휴게소 운영사 대표도 갑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4개월 남아있는 호두과자 매장에 공문을 보내 직접 운영하겠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자기 회사 측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을 넘기고 뭔 얘기를 하는데. 대표 아들은 상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갑질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녹취가 있으시냐고.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나가라니 말라니 한 증거가 있냐고요. 도로공사는 상인들의 반발과 민원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엔 사기죄나 절도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 요즘 논란입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박 씨의 출연료를 가로챈 건 본인이라면서 이 친족 상도례를 이용해 면죄부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건데요. 70년 만에 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형이 사망하자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와 함께 살며 상속재산을 가로챈 작은아버지 부부. 친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등 재산을 횡령했지만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친족 상도례를 적용받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이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건을 알게 됐는데
사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이제 착취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죠. 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간 다툼에는 국가 개입 없이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건데 절도나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됩니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 가족 문제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고소 사건으로 개정 요구가 불붙었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친형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면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빈번해진 데다 가족 형태도 많이 바뀐 만큼 친족 상도례를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족 사이에 이제 그런 관계나 훈육이나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건지는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죠. 박수홍 씨 사례로 70년 묵은 법조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친족 상도례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까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미국에선 농부들이 수확한 호박으로 무게를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화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왕호박이 나타났는데요. 대체 호박이 크면 얼마나 큰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에서 열린 제49회 세계 초대형 호박 콘테스트. 무게를 재기 위해 왕호박이 등장하는데요. 이 호박의 무게는 2,560파운드로 1톤이 넘어 이번 대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호박은 미네소타의 한 원예교사가 재배했는데 거대 호박을 싣고 대회장까지 꼬박 35시간을 운전했습니다. 2020년에도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에서 출품된 2,554파운드 호박 기록을 이번 대회에서 경신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지난해 이탈리아 농부가 생산한 2,702파운드의 호박이 갖고 있다네요. 스웨덴에선 2030년까지 첫 번째 탄소 제로 보트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네요. 스웨덴의 한 보트 제작 회사. 직원들은 여러 작업으로 바빠 보이는데요. 이들이 연구하는 보트는 일반 보트와는 다릅니다. 화석 연료를 최대한 줄이려고 전기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호수와 바다에 노출되는 연료를 없애기 위해 더 연구 중입니다. 첫 번째 보트는 2020년에 출시됐습니다. 벌써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주문은 2023년에 고객에게 전달될 거라네요. 낚시 여행에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미국 해안경비대가 출동했습니다. 상어가 있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 올렸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멕시코만에 미국 해안경비대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침몰 위기를 맞은 어선에 구조용 바구니를 내리는데요. 어선에서 헬기로 구조된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사람까지 헬기가 더 가까이 하강해 마침내 구조에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바다에선 공격하는 상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바이오 인천 송도 4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준법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부쩍 바빠진 움직임을 보면 10년 만에 회장직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흰색 방진복을 입고 공장 시설을 둘러봅니다.
어제 가동을 시작한 인천 송도 삼성 바이오 사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췄습니다. 삼성은 이 공장에 2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앞으로 10년간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신화를 이을 제2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참석도 유력합니다. 사면 복권 후 잦은 계열사 방문과 해외 출장 등 이런 바쁜 발걸음이 회장 승진 임박 신호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내 회장 승진 계획은 있으신지도?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의 최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실적이 세계적 수요 감소로 위기를 맞은 점과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은 점은 부담입니다.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인수합병에 대한 성과가 이제 실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연기해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한다면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이나 창업주 35주기 등이 몰려있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전 세계 자본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매일경제 머니쇼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시 올 기회를 위한 특급 투자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뉴욕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매일경제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과 재테크 비법을 직접 전달하고 전수받는 자리입니다. 주식 전문가는 내려간 마켓은 반드시 올라온다며 유망업종으로 기술 분야를 꼽았습니다. 아직도 텍 쪽이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로스가 거기는 있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오르면서 텍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식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폭과 영향력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재의 주식은 매력적이고 기회는 다시 온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 민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 뉴욕 허드슨 야드와 첼시 지역 등을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했습니다. 뉴욕 지역 대학교와 월스트리트의 좋은 직장 등을 지속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으며 경기 침체에서도 적정한 투자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10억에서 30억 마켓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서에 있는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를 보시는 차원에서 보시면요. 뉴욕 머니쇼는 대학생들에게도 실전을 배울 좋은 학습의 장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뉴욕 머니쇼에 와보니 정말 많은 정보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 이제 학교를 돌아가서 이제 제가 배운 것을 잘 적용해서 앞으로 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뉴욕 머니쇼 전문가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기회는 다시 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제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은 인공지능 AI가 최근 공연계에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의식한다면 인간의 법정에 설 수 있을지, 또 AI가 창작하는 예술 작품은 어떻게 봐야 할지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한시로. 동생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 AI를 탑재한 로봇 아오를 구입합니다. 절 아오라고 불러주세요. 시로님의 이름은 하얗다는 뜻입니다. 맞아. 의식마저 생긴 아오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눈물이 없는데 눈물이 나요. 그렇다고 슬픔은 아닌 것 같아. 주인을 살해하게 되면서 법정에 섭니다. AI의 고민을 담은 뮤지컬이지만 누구나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표현하고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 다수의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봇인데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성의 상당한 부분을 갖다 공유하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물건 취급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뮤지컬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으니 앞서 지난 8월은 인공지능 시아가 학습해 직접 쓴 시로 연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꺼내서 난 울고 있지 않았어. 인공지능 자체를 단순히 뭐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동 창작을 하는 이제 협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제 작업을 했다는 점, 저희로서는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 인공지능 AI와 예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과거 춤추는 인공지능에 이어 연극과 뮤지컬까지 이어지면서 공연계의 지평을 한층 넓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아침도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가평과 대관령도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관령 등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당분간 때이른 추위 없이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천과 보은의 가시거리 8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순창도 10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요. 전국에서는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5.7도,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입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